오늘 만나실 모델은 포드의 풀사이즈 SUV 익스페디션인데요. 자, 기존까지는 이런 차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더라도 이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 정도가 눈에 띄었었고, 사실 인피니티가 QX80을 내놓긴 했지만 사실상 망했었죠. 1년에 한 대 내지 2대 이 정도밖에 팔리지 않았는데, 자,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포드그룹도 링컨, 고급 브랜드 링컨의 내비게이터를 내놨고, 현재 저희가 테스트하고 있는 익스페디션까지 이 시장에 투입시킨 것인데요.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풀사이즈 SUV, 자, 가장 대중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포드 익스페디션이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와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미국에는 풀사이즈 SUV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익스페디션도 이 등급에 속하는데요. 차체가 정말 크죠? 길이는 5.3m, 폭은 2m, 높이도 1.9m가 넘고 휠베이스도 3.1m 이상입니다. 미국에서 익스플로러 정도의 차는 3열 시트를 갖춘 중형 SUV로 불리는데 이유를 아시겠죠? 수십 년간 판매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포드의 픽업 트럭 F150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지만 트럭의 이미지는 느끼기 어렵습니다. 볼륨감이 상당하죠? 부품 하나하나, 심지어 전면의 포드 엠블럼 사이즈도 거대합니다. 측면부도 크고 깁니다. 휠 크기도 22인치에 이릅니다. 타이어 값도 비싸겠죠? 편리한 승하차를 돕도록 전동 사이드 스텝을 갖추고 있는데 차량 가격 대비 좋은 구성입니다. 후면부가 심플하죠? 테일게이트는 전동식이며 유리창만 따로 열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범퍼 중앙의 커버를 벗기면 미리 준비된 견인 장치도 볼 수 있습니다. F150의 프레임 바디와 트레일러 패키지 덕분에 익스페디션은 4,173kg의 견인 중량을 갖습니다. 600급 카라반 정도는 여유롭게 끌 수 있는 수준이죠. 실내는 많은 부분을 F150과 공유합니다. F150의 인테리어를 먼저 볼까요? 이렇게 비교해보면 기어레버 정도를 제외하고 거의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F150이 신모델로 교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익스페디션의 실내가 조금 더 구형처럼 보이긴 합니다. 실내에서 문을 열 때 도어 핸들의 사용 방법이 독특하죠. 다이얼 변속기 하단의 버튼은 기어 단수를 올리고 내리는 데 사용됩니다. 패들이었으면 더 좋겠네요. 국내 판매 모델은 최상급 트림인 플래티넘이라 각종 편의 장비들이 기본입니다. 시트를 비롯해 실내 곳곳을 고급 가죽으로 마감했고요. 앞좌석 시트에는 통풍, 열선, 마사지 기능이 있습니다. 12개 스피커를 사용하는 뱅앤올루슨 사운드 시스템도 탑재되고요. 이외에 자동 주차, 어라운드 뷰, 무선 충전, 거대한 사이즈의 파노라믹 루프 등의 구성도 좋습니다. 거대한 모델인 만큼 수납 공간도 많습니다. 도어 패널 하단에도 수납 공간이 정말 많죠. 2열 시트는 독립식 혹은 3인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간은 두말할 것 없고요. 시트백 각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3열로 드나드는 공간까지 넉넉하고요. 3열 공간 자체도 넉넉한데요. 2열 시트를 최대한 뒤로 밀어도 다리 공간이 남습니다. 앞으로 밀면 정말 넉넉해지고요. 중형급 SUV들과 비교되죠. 여기에 3열 시트도 시트백 각도 조절 기능이 있어 편리합니다.
3열 탑승객을 위한 수납 공간과 송풍구, USB 충전 포트도 잘 갖췄고요. 나머지 익스페디션의 공간을 살펴볼까요? 잠시 익스페디션의 감성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배기 사운드를 8기통 느낌 나도록 독특하게 튜닝했죠. 운전자 보조 기능으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방지 및 보조, 오토 하이빔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차로 중앙 유지 기능이 없는 것은 아쉽죠? 이제 포드가 만든 가장 큰 SUV인 익스페디션이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를 처음 대면했을 때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 뭐 말로도 크다고 말씀드리지만 실제 시각적으로 웅장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뭐 앞서 보셨겠지만 영상으로는 사실 그런 것들을 다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이 존재감 그리고 웅장함 뭐 상당히 대단한 수준인데요. 자, 그러면 익스페디션과 함께 가볍게 달려보죠. 자, 일단 가속 페달을 부드럽게 터치했을 때 익스페디션은 사실 뭐 쏘기 위한 그런 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저속 구간에서 나오는 여유로운 토크가 이 차가 가진 본질적인 매력을 잘 표현해내고 있는데요. 엔진은 3.5L V6 사양으로 과거처럼 V8을 기반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췄다고 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재미난 것은 들리시나요? 이렇게 가볍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RPM대가 많이 올라가면 그때는 6기통 특유의 사운드를 들려주지만 하단 RPM이 낮은 상태에서는 의외로 8기통 같은 그런 감성적인 소리를 낸다는 점이 재미있게 다가옵니다. 자, 트렌드는 맞춰야 되겠고, 하지만 감성 측면에 대한 어떤 미국 소비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노력이 아닐까 싶은데 덕분에 차를 탔을 때 느낌 자체는 좋습니다. 자, 감성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 엔진을 활용하는 구간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저속의 토크가 매우 좋습니다. 엔진 수치만 놓고 본다면 자, 최고 출력 405마력, 최대 토크 66kgm/m로서 뭐 사실 동배기량의 디젤 엔진과 비교를 해도 아쉽지 않을 막강한 토크를 자랑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와 같은 토크 수치가 아닙니다. 이 차의 목적, 앞서 말씀드렸죠, 쏘기 위한 용도가 아닌데, 자, 많은 승객이 타고 움직일 때 이때 필요한 것은 낮은 토크에서의 충분한 견인력이죠. 그 부분에 대한 엔진의 경쟁력이 상당히 충분합니다. 가장 놀랐던 것이 이제 저희가 시내 주행에서도 상당히 이제 많은 구간 테스트를 하는데, 자, 거기서 가다서다를 했을 때 상당히 여유로운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2000rpm 이상을 쓰지 않더라도 가볍게 가속 페달을 밟는 것만으로도 만족감 높은 그런 힘을 체감시켜 줬는데, 이 엔진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그런 매력을 보여줘서 좋네요. 그리고 변속기는 포드가 잘 만드는 10단 자동과 매칭을 시켰습니다. 자, 10단 변속기는 후륜구동형을 기반으로 하죠. 지금 같은 경우도 시속 80km 정도로 정속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미 9단까지 접근해 있습니다. 시속 90km를 자, 이렇게 쓱 넘어가는 순간이 되면 가속에 의해서 지금은 잠깐 기어가 내려왔지만 바로 10단으로 넘겨주면서 연비 효율을 높여주기 위한 그런 노력도 기울이고 있는데요.
변속기의 반응 자체도 무난한 수준이고 어떤 쇼크나 이런 부분을 만들지 않습니다. 또한 포드의 이 변속기 프로그램 로직 자체가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한 상황, 자 지금도 살짝 속도를 낮췄다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단계적으로 기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널뛰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필요한 단수에 바로 찾아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반응 시간도 빠르고 효율적인 단수를 빠르게 찾아가기 때문에 효율성 부분에서 더 나은 성능을 쉽게 체감하게 만들어 주죠. 자, 파워트레인, 미국 차라고 그러면 파워트레인 되게 못할 것 같은데 요즘은 상황이 다르죠. 또한 이제 변속기 부분에 있어서는 포드의 10단 정말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뭐 여담이지만 이 쉐보레 모델을 비롯해서 캐딜락 모델에도 10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는데, 그것 역시 포드가 개발한 것을 기본으로 튜닝을 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뭐 앞서 제가 계속 뭐 저속 토크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가속 성능을 볼 텐데요. 그 전에 일단 몸무게부터 한번 확인하고 가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2.6톤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뭐 육중한, 뭐 외적으로도 그렇지만 사실 큰 사이즈의 차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무게 배분도 사실 좋죠. 앞뒤 5대5를 어느 정도 맞추고 있고, 자 재미난 것이 뭐 사실 이런 차에서 중요할 것 같진 않지만 균형감을 잡기 위해서 엔진도 최대한 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거의 뭐 프론트 미드십이라고 얘기해도 좋을 정도의 수준인데, 뭐 나름대로 어떤 균형감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이 잘 드러나서 좋네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무게를 머릿속에 넣고 가속을 시켰을 때 얼마만큼의 성능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5.94초를 마크했습니다. 자, 최근에 나온 그 현대차의 고성능 모델이죠, 코나 N. 공식 발표 수치가 5.5초인데, 자 2.6톤에 달하는 차체를 가지고 5초대 후반이지만 이 성능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타고 있는 트림이 가장 이제 최상의 플래티넘 트림이고, 물론 이제 국내는 이것만 들어오고 있지만요. 자, 여기에 22인치 휠이 끼워져 있는데 이 상태에서도 5초대 후반의 성능을 내줬다는 것은 칭찬할 부분입니다. 자, 참고로 이와 같은 가속 성능은 스포츠 모드에서 측정이 되었는데, 현재는 제가 투휠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지만 스포츠 모드가 들어가면 4휠 자동 모드로 변경이 되죠. 이때 가속이 좀 더 좋고, 저희가 시험을 위해서 후륜 모드로 가속을 시험했을 때 이때는 6.4초대가 나왔는데 약간의 미끌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어떤 순간적인 가속을 하는 부분, 특히 저속에서 가속을 하는 부분에서는 올휠 모드가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뭐 사실 같은 이유 때문에 4륜구동차와 후륜구동차가 어떤 발진 가속 성능을 측정했을 때 후륜 쪽이 조금 더 밀리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요. 자, 대단한 가속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포드 익스페디션인데요.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사실은 파워보다 이 많은 승객이 탔을 때의 승차감이거든요. 자, 프레임차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뭐 트럭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랬을 때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생기게 되죠. 바로 승차감인데, 자 처음에 그 쉐보레가 콜로라도를 가져온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던 자 픽업 그리고 프레임차는 승차감이 나빠, 이런 점들을 바로 깨줬죠. 충분히 노하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포드 역시도 미국에서 상당히 잘 나가는 브랜드입니다. 특히 어떤 대형 픽업 트럭을 비롯해서 이와 같은 대형 장르에 있어서는 막강한 힘을 보여주는 그런 브랜드인데, 자 2열의 승차감을 비롯해서 3열도 안락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그리고 리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도 현재 독립식을 사용하고 있죠. 과거 차량 대비 쇼크를 처리하는 부분 때문에 승차감을 향상시키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나은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봐주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차체에 대한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도로 조건이 약간 안 맞을 때, 약간 거친路면인데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때, 그때는 약간 특유의 어떤 서스펜션이 덜렁거리는 그런 느낌을 보여줄 때가 있지만, 대부분의 주행 환경, 심지어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 빨래판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환경들이 있죠. 그런 조건 안에서도 부드러운 승차감을 내주는 만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상당수의 영역, 거의 뭐 99%의 영역에서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고급화가 이루어졌을 내비게이터에 대한 관심 역시도 커지는데, 자, 오늘은 일단 익스페디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고요. 자, 코너링 때의 특성도 좋은 편입니다. 일단은 뭐 무게감이 있고, 그리고 타이어 자체가 사계절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절대적인 드라이브 퍼포먼스, 마른노메넷의 성능이 이렇게 극대화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차를 택하는 그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성능 정도는 내주고 있고, 또한 이제 어떤 그 급격한 조작이 들어갔을 때 허둥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도 이제 스티어링 휠을 가볍게 잡고 있고, 자, 중앙 영역에서 이렇게 흔들었을 때 차가 민감하게 반응하진 않거든요. 자, 그렇다면 차가 굉장히 둔할까? 이것이 이제 스티어링을 끝에서 끝까지 돌렸을 때 3바퀴 반 정도가 돌아가니까 상당히 뭐 많은 구간을 돌아가는데, 여기에는 오프로드를 감안하기 위한 특성도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조금 더 스티어링의 앵글을 많이 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나름대로 민감하게 움직여줍니다. 이 큰 차체가 이런 이제 그 앞쪽 축에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것이 상당히 재밌게 다가오는데, 자, 그래서 핸들링 측면에서도 나쁜 점수를 주기 어려워지죠. 이게 사실 이런 차에서 핸들링이 좋다고 기대하기 힘든데, 적어도 차체 사이즈 등을 감안했을 때는 좋은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안한 이런 승차감이 좋은데,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얘가 포드에서는 최고, 그러니까 승차감 부분에서 거의 뭐 이 그룹사에서 내비게이터나 이런 차들이 최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자, 하지만 뭐 여담이지만 말씀드린다면, 이 링컨에 있는 에베이터라는 모델이 있죠. 저희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에어글라이드라고 부르는 이제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는데, 자, 그 녀석이 승차감 자체는 제일 좋습니다. 뭐 구조적인 특성 이런 것들의 영향이니까 이런 것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성능 측면 중에 하나인 제동 능력도 볼까요?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제동 성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무게와 타이어의 영향이 조금 큰 부분인데, 이 때문에 평균 제동 거리는 대략 한 45m 선, 최단 44m, 뭐 43.9를 넘어섰으니까 44로 보면 될 것 같고, 최장으로는 46m니까 최단과 최장 사이의 편차 2m, 이 정도라면 일반 승용차로서는 무난한 수준이거든요. 뭐 나쁘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좋다고 말하기도 조금 애매한, 하지만 뭐 이 정도라면 수긍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동 거리 자체가 길게 나온다는 점, 또한 이제 승객이 더 탔을 때는 제동 거리가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께서 어떤 제동 부분에 대해서는 여유를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뭐 참고로 ACC를 작동시켜서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예전에 이 시스템이 들어갔던 차들은 차가 끼어든지 이런 환경에서 급작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승객들을 놀래게 했었는데, 저희가 시험했을 때는 그런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다만 국산차의 ADAS 성능과 비교를 한다면 레인 센터링 기능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아쉬움을 표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네요. 그래도 차가 넘어가는 환경, 차선을 밟는 환경에서는 다시금 복원시키는 이런 부분에서의 적극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순수한 안전성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시내 주행을 할 때 오토홀드 기능이 있으면 조금 편안한데, 그 기능이 제공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래도 오토스탑은 잘 작동을 합니다. 또한 이제 부가적으로 이 차의 장점이 되는 부분, 견인을 비롯한 이점이 있을 텐데, 잠시 김선웅 기자에게 그 얘기를 들어볼까요? 익스페디션은 험로 주행은 물론 고중량 견인까지 가능합니다. 먼저 오프로드 부분부터 볼까요? 사륜 시스템은 1륜과 4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 구성이죠. 4륜 모드를 실행시키면 자동으로 전후 구동 배분이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풀타임의 성격을 갖습니다. 여기에 4륜 로우 기어까지 갖추고 있고요. 오프로드를 위한 주행 모드도 다양하게 갖췄습니다. 여기에 프레임 자체 특유의 견고한 성격까지 더해지면서 험난한 오프로드 주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포드의 프레임 바디는 유연함까지 갖춘 것으로 유명합니다. 견인 능력도 뛰어납니다. 4.2톤에 가까운 견인 중량을 갖는데요. 중형 픽업 트럭이 3톤 수준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상당하죠. 풀사이즈급 카라반까지 견인할 수 있는 만큼 후진을 보다 용이하게 도와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프로 트레일러 백업 어시스트 기능인데요. 버튼을 눌러 활성화시키고 견인 종류를 선택한 다음 후진을 선택합니다. 이후 원하는 방향으로 다이얼을 돌려주면 되는데요. 이때 스티어링 휠은 운전자의 의도에 맞추기 위해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어려운 견인 차량 후진을 쉽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네, 이 터레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랜드로버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와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덕분에 사실 성능이 매우 좋습니다. 아직까지 나와 있는 이 지형 반응 시스템 중에서 가장 많은 노하우를 통해서 효과를 내주고 있는 것이 랜드로버의 것인데, 물론 지금의 랜드로버와 익스페디션, 포드그룹에서 쓰는 것을 비교를 하면 당연히 랜드로버 것이 조금 더 낫습니다. 뭐 그 브랜드 자체가 그쪽에 특화를 시켜 놓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환경에서의 대부분의 것들을 지금 이 포드그룹에서의 이 지형 반응 시스템에서도 해결을 할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경쟁력이 될 것 같네요. 랜드로버가 여기저기 팔려다니면서 이것저것 많이 뺏겼죠. BMW한테도 뺏기고요. 일단 많은 승객이 타고, 또한 앞서 설명드리신 것처럼 트레일러를 장착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입니다. 아마도 이 차가 끌 수 있는 트레일러를 국내 시장에서 만나는 건 조금 제한적일 것 같은데, 어쨌든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죠. 자, 그렇다면 익스페디션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가? 자, 일단 처음에 운전석에 들어섰을 때는 조금 퀘스천이었습니다. 자, 이 차의 가격 8천만 원을 넘어섰죠. 물론 이제 대형급 SUV이고 가격을 감안하면 뭐 사실 뭐 팰리세이드도 비싸니까요. 같은 대중 브랜드인데, 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뭐 가격이 그래도 약간 높아 보이긴 합니다. 특히 실내로 들어섰을 때 이 투박함, 이건 조금 가격에 어울리지 않는 구성인데, 하나하나의 것들을 놓고 보면, 가령 뭐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을 이렇게 누른다든지 했을 때 이때는 의외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주죠. 하지만 이 센터페시의 디자인은 이 차의 가격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특히 모니터 사이즈, 요즘 트렌드가 맞지 않죠. 향후에 포드가 이런 점들만 잘 잡아줄 수 있다면, 네, 대형 SUV, 특히 포드의 대표 SUV로서 뭐 플래그십이니까요, 그 가치가 더 살아나지 않을까 싶네요. 그 외의 기능성은 뭐 충분히 좋은 편이고요. 자, 사운드 시스템도 뱅앤올uf슨 제품이 쓰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확실히 링컨과 차별화가 됩니다. 자, 링컨 모델들 사운드 시스템 좋은 거 쓰는 것에 반해서 현재는 브랜드는 뱅앤올uf슨이지만 조금 이렇게 좀 브랜드보다는 약간,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아우디에 쓰이는 뱅앤올uf슨과 비교를 한다면 그쪽은 또 시각적인 만족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반면 현재는 그 투박함 자체가 좀 많이 묻어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사운드 시스템 성능이 또 이름값보다는 살짝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스테레오 모드와 이제 서라운드 모드가 있지만, 서라운드 쪽으로 왔을 때 공간감을 약간 이제 중앙으로 잡아주면서 입체감을 살리긴 하지만 뭐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고요. 자, 사운드 시스템에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역시 링컨 쪽이 나을 것 같네요. 그래도 이 차의 돈값을 하는 부분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 이건 운전석이 아니라 뒤쪽을 한번 바라보면 됩니다. 현재 저는 운전 중이니까 바라볼 필요는 없겠지만, 자, 보시는 것처럼 2열, 3열, 레그룸 좋거든요. 거기에 3열 앞서 설명드리셨죠? 네, 리클라인 기능까지 제공됩니다. 물론 그 각도 자체가 극적으로 확 이렇게 눕혀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락한 자세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경쟁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포드 익스페디션 주행 연비는 어떤지 볼까요? 자, 공식 연비 보면 뭐 상당히 이 덩치값을 하고 있죠.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그래도 고속도로 정속 주행을 하고 있을 때 변속기의 영향 덕분인지 리터당 11, 많게는 12까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10km 이상을 1리터로 갈 수 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약간의 가속이 이루어진다든지 고저차 환경 혹은 시내로 들어가게 되면 연비는 대폭 떨어진다 때문에 시내 주행을 할 때는, 지금도 이거 좀 기름 넣어달라고 경고가 나온 건데, 자, 시내 주행을 하고 있을 때는 뭐 대략적으로 리터당 한 5km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슈퍼카 수준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숙성을 볼까요? 그래도 이 부분에서는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자, 앞쪽에서의 소음도 거의 뭐 느끼기 힘들었고, 사실 수치로는 조금 나오는 편이지만 체감으로 받는 그 경쟁력이 매우 뛰어났었고, 특히 중앙부 소음으로 봤을 때 38dB 정도면 네, 충분히 메리트가 있죠. 주행을 했을 때 아무래도 차량의 면적 자체, 전면 이 면적이 많다 보니까 바람 소리가 들리는 경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수치 자체가 60dB 밑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아주 크게 거슬리는 수준은 아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네요. 그리고 고속주행 안정감도 상당히 뛰어난 편이고요. 뭐 저속에 있을 때, 고속에 있을 때 무게감도 살짝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정감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앞서 뭐 정숙성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거 차음 유리가 앞쪽에 들어가 있고, 뒤쪽 윈도우 같은 경우도 네, 제법 두터운 편입니다. 그래서 소음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방어를 해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물론 고속으로 가면 바람 소리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요. 네, 오늘 만난 포드 익스페디션, 대형 SUV로서 나름대로의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격만 놓고 본다면 8,000만원대니까 사실 비싸긴 해요. 하지만 미국 판매 가격과 놓고 봤을 때 기존의 포드 모델이 이렇게 보면, 그 쉐보레도 지금 수입차들을 가져오고 있죠. 그 차들보다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격과 비춰봤을 때 경쟁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느낌을 주는 경우가 적었는데, 적어도 이번 익스페디션은 미국 가격과 비교를 하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만큼 어떤 그 고급화보다는 차량의 본질적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는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되리라,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뭐 올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쉐보레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점점 더 대형 SUV 시장이 커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기회가 되면 내비게이터, 현재 의외로 만족감을 많이 느꼈던 만큼 내비게이터에 대한 관심 역시도 커지네요. 네, 오늘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는 않지만 이게 또 타보면 은근히 매력적인, 이게 익스플로러를 보시러 오신 분들, 매장 가신 분들에게는 시승을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은근히 더 끌리는 게 있는데 이게 또 예산이 늘어나거든요. 네, 어쨌든 매력적인 포드 익스페디션을 만나봤습니다. 3열 레그룸 대단합니다.